자,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머신러닝 사례들의 교훈. 우리가 지금 바짝들 관심이 많은 비즈니스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 관심 정말 많죠. 얼마 전 컨퍼런스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약간 조금 더 오픈된 버전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고 실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꽤 많이 다르죠. 얼마나 다른지를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머신러닝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죠? 앞으로 또 바뀌어가고 계속 달라지겠지만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됐겠죠. 실제 특성하고 한계,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적용이 어떤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뭐가 우리가 고민거리가 남아있고 뭘 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이고 봄이에요. 지금 보면 구글 트렌드를 먼저 보면 뭐 명확하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인다고 봅니다. 봤을 때 이건 이제 그 3월 말에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전 세계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애는 파란색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그런데 정말 신기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빨간색이 인공지능인데 머신러닝이 그걸 뚫고 올라왔어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당황스러운 패턴이었어요. 각도가 다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한참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는 더 이상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말로 하는 인공지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돌아가려면 그 내부에 있는 엔진이 있어야 된다고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시장이에요. 근데 이 큰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변화긴 한데 그 변화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라는 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팔고 머신러닝을 사고 서비스, 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사고 파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니까 인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몸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과학. 우리가 이제 한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데이터 과학. 이제 돌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AI 인공지능하고의 통합이 결국 이제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걸 구별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사람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큰 변화들에 상당히 이제 그 끓는 물에다가 불을 막 지피고 있는 게 바로 경영진들입니다. 1, 2년 전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신기하다, 충격이다, 새로운 기술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경영진들이 지금은 비즈니스 위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식의 그 발상들을 위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뭘 알고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쓰는 돈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기술도 발전될 수 있는 휘발유가 있는 거죠. 산업 분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뭐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설 장치 뭐 이런 종류의 산업들까지 그리고 전문 서비스 같은 통상 뭐 아무도 그거를 자동화하거나 그거를 뭐 분석을 하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분야들까지도 점점 더 머신러닝 활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 이 그림은 한국이에요. 한글로 치면 구글 트렌드에서는 당연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들 얘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로 머신러닝이라고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보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저 밑에 있어요.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아름다운 스토리에 뭐 TV CF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스토리, 뮤직비디오 같은데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기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걔가 뭘 만들어내야 되고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이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본인이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 그런 게 있다며 그래서 찾아보는 거다. 여기 이제 그 또 한 가지 깔려 있는 부분은 경영진들이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일단 영어 싫고요. 그 다음에 AI 정도는 그건 돼.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다 이건 이해한다 이거죠. 알아서 똑똑 척척 이거를 원하니까 경영진들을 위해서라도 머신러닝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까지의 우리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 이제 피크로 올라왔던 부분은 알파고입니다. 자, 이제 누가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그 얘기를 이제 형상화를 좀 시켜봤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AI와 머신러닝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 돌아가고 빨간 줄 나오고 있으면 이건 머신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뭔가 예쁜 그림이 있으면 이건 인공지능이다. 농담이죠.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 정도의 이해 수준을 가지고 AI에 투자하고 머신러닝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게 2019년 현재의 모습이다 이거죠. 기대와 실전이라는 측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럴 거야 머신러닝을 비즈니스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차이가 어떤지를 몇 가지로 나열을 해봤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또 뭐 꼭 100% 정확한 건 아닐지라도 첫 번째인 겁니다. 이거 머신러닝 중요한 거니까 또는 좋은 거니까 내가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종류의 일이에요. 이런 종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돌리면 내가 원하는 또는 비즈니스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조금 지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자체를 내가 측정할 방법을 정해 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뭘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지. 세 번째인 겁니다. 이게 하다가 일단 시작하고 열심히 하다가 막히면 그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따로 그 생각을 안 했더라도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네.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다못해 이 툴 돌리는 법을 몰랐다든지 뭐 어떤 그 변수로 어떤 걸 디자인해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데 뭐 심지어는 메모리를 어떻게 좀 적게 쓰고선 돌리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더니 다 모른대요. 우리 그런 거 안 해봤는데요. 이 상태인 거죠. 외부에서조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사람들이 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 디스크 계속 사면서 거기서 계속 쌓고 있었어요. 사방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면 머신러닝을 거치면 알아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나올 게 별로 없겠는데 이거는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고 제한적이야. 어떡하지? 이걸로 안 돼. 이 결론에 한참 있다 도달하는 거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일단 1차 버전은 만들었어요.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음 달이면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때는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알고 있어요. 왜? 그때 뭔가가 바뀔 거거든요. 수시로 이 전체를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다 학습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델 빌딩을 하고 스코링하는 프로세스
그냥 수시로 전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상황.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1, 2, 3, 4, 5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측정을 해야 되고 등등등이 전부 다 실제 벌어지는 상황인데 몰랐던 거죠. 자, 그렇다고 치면 저게 지금 다 문제면 머신러닝 하지 말아야 돼? 필요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겠죠. 망하는 방법, 더 쉽게 망하는 방법, 더 빠르게 망하고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이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프랙티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달라지는 상황, 환경, 기술 이것들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뭐 책이든 강의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아주 예쁘게 머신러닝은 세 가지야. unsupervised, supervised 그리고 reinforcement 이렇게 큰 덩어리로 구별할 수가 있어.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적용을 하면 웨더 포캐스팅, 마켓 포캐스팅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좋은데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과연 이 그림을 가지고 기업들이 왜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자, 말을 바꿔서 사장님이 CEO가 주주들을 모아놓고 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건 가치 있는 투자겠죠? 하고 주주를 설득할 수 있겠냐. 이 그림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기술자들의 뷰입니다. 학자들의 뷰예요. 비즈니스에 생각해 보면 실제 업무 안에서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엔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그거 이제 조금 더 확장 포장해서 응용이라는 측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커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자체가 돈을 벌어오는 애도 아니고 얘 혼자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업무 프로세스에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돈은 누가 벌어와요? 우리가 원했던 건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돈 벌어오려고 한 겁니다. 원가를 줄이든 아니면 매출을 늘리든 고객을 유지하든 돈을 벌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생각하지 않나요? 머신러닝까지만 생각을 해요. 이걸 응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머신러닝을 시작하고 도입하려고 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계도 같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왜?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내일은 몰라요. 그냥 없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약간 다른 관점. 그 시간이 벌써 또 좀 지났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서 갖고 온 그림은 아니고 분류 좀 해본 거예요. 그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걸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 멸종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 뭐 거의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두 섹션이에요. 와칭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파스티브한 사람들. 더 많은 투자인데 얼마 필요한 거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그죠?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지금 봤을 때 이제 흔한 답은 뭐냐면 돈은 중요한데 돈은 아주 조금만 쓸게. 미니멈이야. 100원이면 돼?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시간은 너무 없어. 3개월 내에 완성해서 돌려. 바로 쓰란 말이야. 이런 거죠.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냥 해. 그냥 하라고. 지금 하라고. 그리고 대상 업무 범위 그걸 어떻게 추릴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사장님이 원하는 뭐 내일은 또 다른 걸 원하겠지만 전체의 범위야. 다 커버해. 제목이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이라며. 기계가 알아서 학습하는데 다 해. 이런 게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방향이 불명확합니다. 어디로 가는 벤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들이 충분히 지원되질 않습니다. 사장님 특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왜?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자동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은 머리를 자동화하는 데 투입하는 걸 한 명 인건비 정도 투자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경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안에 없죠. 외부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성공 여부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머신러닝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장착이 되고 돈을 벌어오는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머신러닝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거를 측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를 봐야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의 한 사이클은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사장님이 주는 시간은 자 이번 분기 내에 그리고 5월에 그룹에 보고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버전업 이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아예 그 계획서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업무가 달라질 건지 전혀 구체화하지를 못합니다. 사장님은 just make it, do it right now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삑 그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그 요새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 이제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 게 특히 이제 B2C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리얼타임이면서 원투원이면서 모바일 마케팅이에요. 채널이 다 바뀌어서 지금 모바일로 갔고 모바일로 가다 보니까 원투원 이게 용이한 환경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리얼타임이래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고객한테 필요한 걸 제공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게 그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인데 막상 이걸 시작한 곳들도 많아요.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꽤 많은데 가다 보면 뭘 만나느냐. 원투 리얼타임 모바일 마케팅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네요. 우리 그냥 필요한 데이터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로그 정도는 있으니까. 자, 그 데이터들이 새로이 필요한 뭔가가 있다고 치면 그걸 어떻게 수집할 거냐 생각을 안 해봤대. 막상 일로 들어가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양이 건수가 너무 많다. 이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거냐. 그럼 기계를 얼마짜리 사와야 되냐 도대체. 그리고 그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이후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까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 안 해놓은 거죠.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돌릴 수가 없네. 그리고 모델이 숫자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쉽게 봉착하는 거죠. 정확도라는 것도 미리 별로 고민 안 해봤어요. 무조건 그냥 99% 이상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머신러닝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 그 필요한 수준, 업무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수준이 어딘지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결과가 나왔다. 일단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 그 결과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장착이 되느냐.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줄 거냐. 그죠?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떤 식으로.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모델을 통상 만들어서 쓰는데 그 모델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죠? 고객도 상품도 채널도 그다음에 그 우리의 업무 규칙도 다 바뀌는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 되느냐 모델 자체가 다시 스코링 하는 게 아니라 또 얼마나 빨리 기능적으로 추가가 돼야 이게 그 비즈니스 우위에 그죠? 다른 남들은 안 하나요? 경쟁사도 하니까 더 센 게 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얼마나 치우쳐진 결과를 보여주느냐. 그죠? 바이어스죠. 이 모두가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제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자들이 해결하는 방식, 그거요? 그건 그냥 드롭아웃을 넣고요.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 써갖고요. 후룩 하면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결이 될 거냐, 이거죠.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분야긴 하지만 또 꽤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제 이메일이든 그 핸드폰이든 스팸이 들어왔다.
그래. 스팸이 안 들어오게끔 스팸을 탐지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쉽게 출발한다 이거죠. 그리고 스팸을 걸러내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스팸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법을 바꿉니다. 이렇게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돌린다 이거죠. 우회적인 스팸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머신러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지나가서 학습을 시킨들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스팸을 그냥 필터링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스팸이냐? 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팸을 걸러내는 게 그 결과가 고객 입장에서는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팸이 걸러졌을 때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 직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회사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터링이 뭐냐. 어떤 걸 걸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잘못 필터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예측인지 분류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죠? 지나간 것들을 이게 스팸이에요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걸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스팸이 올 건지를 예측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스팸 형태로 느껴지게 될 거냐 이거를 봐야 된다. 또 타겟을 정할 때도 이 타겟의 키가 메시지냐 발신자냐 자 이건 스패머를 골라내는 거야 아니면 스팸이라는 하나의 샌딩을 걸러내는 거야. 이 두 개도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른 종류의 모델이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해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거창한 거 하는 건 치우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하나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도비 시스템즈였던 것 같은데 ERP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ERP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뭐 멈춰서가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피딩하는 부분에다가 문제 있는 케이스들의 유형을 찾아놓고 그 유형 중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 수정하게끔 하기 위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사람이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 자동 처리 시에 1분을 할 수 있는 걸 사람은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거다. 데이터 입력 오류 찾기. 그죠? 그런데 그게 모여서 실제로는 큰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돈이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에 진짜로 돈을 벌어오는. 그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머신러닝에서 선형대수 하다못해 루트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요약을 해봤는데 You can solve the problem when you don't have concrete definition. concrete definition이 없다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걸 맞추고 그걸 가지고선 어떤 결과를 고객한테 또는 우리의 공급자한테 주려고 돌아가는 거야를 말로 할 수 없는 상황 말로 이해시키거나 전달하거나 문서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머신러닝 역시 매우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방황을 하는 거죠. 아무거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거를 아무거나 그 결과를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말을 못하니까. 사장님들 이런 생각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경영진들. 비즈니스를 위한 알파고를 만들어 줘. 그거 얼마면 돼? 사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라는 건 꽤나 복잡합니다. 바둑판처럼 2차원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네모가 됐다가 세모가 됐다가 바둑돌이 까만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여기에다가 알파고를 적용한다고? 그거는 구글 정도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 게임의 룰 자체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하는데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심오하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분포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그 랜덤 웹서치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 저작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여기 그림에서 보셨을 때 트랜잭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이모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 통상 이제 B2C의 그 회사들 대부분이 그런데 고객과 이제 거래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죠. 뭘 샀고 그다음에 뭘 빌려갔고 등등 뭘 받고 이 트랜잭션입니다. 우리는 트랜잭션을 돌려서 머신러닝에다 투입을 합니다. 트랜잭션을. 그러면 머신러닝은 결과로 뭘 뽑아야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은 고객의 느낌, 고객의 감정적 상태, 고객의 미래 같은 소위 앞으로 벌어질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들인데 이 부분은 수면 밑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 트랜잭션, 고객의 비헤이비어, 그죠? 이벤트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 수면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면 위를 보고 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남들은 모르는 수면 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 적조차가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실체를 추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머신러닝을 해요. 아주 제한적인 슈퍼 제한적인 슈퍼피셜 시그널 이것만 집어넣고 그런데 뭘 원해요? 99% 정확해서 다 맞추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머신러닝은 uncertainty를 인정하는 개수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한계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예 데이터가 없으면서 데이터를 돌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머신러닝 하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이슈 여러 종류가 있겠죠. 양, 그다음에 데이터의 종류, 얼마나 많은 항목이 그 확보가 됐느냐, 그다음에 이게 렐러번트한 항목이냐, 품질은 어떠냐,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있느냐, 메타데이터 얘기입니다. 이게 흡족한 수준인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런데 그렇고 보면 뭐예요? 머신러닝을 데이터가 없는데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알고리즘을 더 많은 걸 네트워크를 크게 그 다음에 뭐 이터레이션을 많이 에포크를 늘려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하이브리드로 그런다고 해결될 수가 없겠죠. 왜?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 없이 머신러닝을 해요. 그러면 거창한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추얼 머신러닝. 데이터 원래 없었는데 알아서 답이 나와요. 삑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용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여러 번 저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데이터 확보, 그죠? 데이터 어디가 있어도 살 수가 없거나 아예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또는 너무 비싸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 하나는 가공, 모델링 이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라벨이 없다 이거죠. 비즈니스에서 뭐 고객 사진일 수도 있고 길거리 사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라벨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또 그 라벨이 구형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상품 코드로 박혀 있는 라벨이다 이거예요. 또는 이게 형식이 너무 복잡해서 변환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라면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형 비정형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 뭔가 예쁘고 뭐 색깔도 나오고 뭐 사운드도 있고 비디오도 분석 다 좋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형태의 그 데이터 분석이 적용되는 업무들을 보면 주로 핵심 업무보다는 지원 성격의 업무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게 훨씬 더 멋진 것 같고 성과가 더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진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숫자죠. 얼마 팔렸어. 예측, 상품 추천, 신용평가, 이상탐지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고도화하느냐가 거기서 1%의 업무 효과 상승이 가져올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데. 그죠? 문제는 기존에도 계속 해왔는데 그닥 성과를 못 봤다 보니까 여기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기술도 나빴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는
어차피 높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못했어요. 왜? 확신이 없으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었으니까. 물론 분석가들이 분석을 잘했는데 그랬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비정형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정형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이미지나 텍스트에 저는 일단 정형에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춘 상태에서 비정형을 비즈니스가 연구소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를 못해요.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어떤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 가지고 할 거냐. 가트너의 의견이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뭐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작년 버전의 그 예측에 대해서는 전망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왜 이렇게 낙관적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나온 입장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이 달라지긴 하겠으나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그 어떤 효과 이런 거에 비한다면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데까지 비즈니스에 실제로 임팩트를 주는 데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약간 선회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냥 자 오뚜기 3분 카레 내일 나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왜 저렇게 생각했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근데 그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일단 딥러닝 활용 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022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미 큰 기업들의 4분의 3 정도는 딥러닝을 사용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딥러닝이니까 정확하다. 그리고 알아서 해주니까 그 외에 왜 하필 딥러닝이어야지 되는지 보다 단순하고 보다 효율적인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왜 상대적으로 더 부적절한 건지에 대한 레셔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그림으로 보면 75%가 우리도 딥러닝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유행이긴 하다 이거죠. 기반 구조가 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툴이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지고 하드웨어 그 다음에 구성도 복잡해져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존의 분석 소프트웨어들 이거하고 이원화돼서 양쪽에서 동시에 유지를 하거나 병렬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기존의 그 선두권에 있던 업체들을 많이 제친다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적인 발전, 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알파고가 그 몇 년 전입니다만은 176개의 GPU로 돌아갔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지금 이제 알파 제로로 넘어오면서 TPU 4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아진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서서 이제 그 머신러닝 시장에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등장하고 있는 그 뉴 플레이어들하고 어떻게 이제 역학 관계가 바뀌어 가느냐를 그 가트너의 자료를 가지고 매직 쿼드런트로 한번 살펴보면 리더 그룹 안에서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습니다. 빨간 줄은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작년보다 자신들의 이제 평가로 봤을 때 등수가 떨어지거나 좀 그 하향세에 있는 루저들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위너들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것들. 뭐 보니까 제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또 밀어주거나 구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래피드 마이너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엄청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브릭스,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로봇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진 데이터 이쿠. 야 이건 비저너리 쪽에서 익스큐션 쪽으로, 그죠? 이 쓸모 있는 쪽으로 그냥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자,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패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혼선이에요. 겨우 1년 사이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춤을 춥니다. 케이어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시사하죠? 비즈니스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지금 대규모 투자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왜? 내년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개별적인 툴보다는 운용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현장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그다음에 담당자를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 비전 전문가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매출을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컴퓨터 비전에서 성공한 모델링 방식이 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원했던 프로 디텍션을 하는데 얼마나 적합할 거냐 이거죠.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데이터가 아주 많아졌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답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또 비즈니스에 머신러닝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누구나 말할 수 있게끔. 그래, 젊은 친구들 더 신기술을 많이 하니까 얘기해봐. 다 들어줘요. 그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다 적용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응용 방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거를 결국 연습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적용을 해서 돈을 벌어오려고 했는데, 시범 적용할 때하고 진짜 이거 전개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공짜는 없어요. 뭐 장황한 얘기들을 뭐 두서없이,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거죠. 어떤 팀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툴을 쓰느냐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기술, 그 다음에 경험, 관리, 이게 되는 팀이 필요하다 이거죠. 두 번째, 시간. 이거 3개월 내에 뭘 시작해갖고 끝을 낼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다. 이거는 이터러티브하게, 그리고 이발브 해야 된다. 상당한 시간, 그 다음에 실패와 조정, 이건 당연히 원래 따라가는 거다. 또 세 번째로 이제 하나, 이건 뭐 일종의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일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벌려라 이거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아도 그게 완성품으로서 업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의 머신러닝이 실제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돈을 벌어오는 걸 봐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공부를 하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구해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작은 성공을 축적한다. 그러려면 뭐예요? 충분히 성공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즈니스 머신러닝 적용 사례들의 교훈을 뭐 지난번 이제 BI 컨퍼런스 4월에 진행을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캐주얼한 톤으로 풀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